금요일은 축구 첫 번째 이슈 체크. 8강 진출 당했다. 네. 졸전 펼친 이민성호의 멋쩍은 8강 진출. 헤헤 머쓱 글쩍 이러면서 갔습니다. 8강에 진출했지만 조별리그 3경기 일관된 반응들 실망스럽다. 네. 라는 반응들이 주였는데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소식을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볼까 합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끌고 있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그냥 완패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이제 완투 아닙니까? 완패 당한 거죠. 완패. 네. 예, 완패를 당했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레바논 과거 한때 그 조광래 감독 시절 중동 평화왕, 중동 평화왕으로 무지개에 걸려 있는 조광래 감독 안 돌아가셨는데 하늘에 떠 있는 포스의 영이 된 레바논이 이번에 한국을 도와주면서 레바논이 이란을 꺾어준 덕에 우리가 조별리그 탈락 위기를 넘어서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 안 봤지만 그쪽 경기 볼 수가 없긴 하죠. 한국 경기 보고 있는 사람은 그 PK더라고요. 네, 레바논이 앞선 2패였는데 PK로 이제 잡아준 덕분에 이제 이란을 잡아준 덕분에 이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이란과 비기고 레바논을 잡고 우즈베키스탄에 패해서 1승 1무 1패가 됐는데 이란이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레바논 같은 게 1승 2패가 되면서 우리가 조 2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뷰 8244님께서 이민성 무시하지 마라. 후지산을 무너뜨린 사나이다. 후지산이 무너진 지가 벌써 그러면 1998년이니까 98년이에요? 네, 28년 전 일인데 네. 그때는 또 선수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두 분 보셨나요? 저는 그때 라이브로 보진 않고 스포츠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라이브로 봤죠. 토요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어린 시절 기억은 오래가요. 네, 학원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업 마치고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가 들어오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이었구나. 일요일이었네. 일요일. 사실 좀 어린 시청자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민성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에 수비수지만 중거리 슛 한 방으로 일본을 무너뜨린 게 선수 생활 최대 업적으로 남아 있는 뭐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97년이래네요. 네, 97년. 그런 것 97년 같아요. 9월로 기억을 합니다. 9월에 우리가 도쿄에서 원정을 했고 10월에 잠실에서 0대2로 패했었었죠. 네. 이번 경기를 복귀를 해보면 한국과 우즈벡 모두 이제 1승 1무인 상태 맞죠? 네, 그래서 비기기만 해도 무조건 나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세 팀이 1승 2무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승자승 원칙 이런 걸 복잡하게 따질 때 상대 머시갱이 따지면 또 레바논을 상대로 우리가 또 다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비겨도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즈벡이랑 1대1로 비기면 이란이 레바논을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네. 이런 경우에 묘하게 1대1로만 비기면 두 팀이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은 하필 비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뭐 유로 2004 때 스웨덴 덴마크가 마지막 경기에 2대2로 비기면 둘 다 올라간다는데 승부조작한 것 같진 않은데 결국은 2대2로 비겨서 둘 다 올라갔어. 이런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한국이랑 우즈벡 둘 다 경기를 느슨하게 하더라고요. 그동안과 달리. 그래가지고 백패스 많이 하고 이거 0대0 뭐 승부조작은 아니겠지만 암묵적으로 세게 하진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할 때 속도 템포를 올릴 때 팍 올려가지고 그쵸.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경차가 힘없이 그냥 두글두글 굴러가는 그런 느낌의 축구. 네. 그러면서 지난 이란전에서 다시 한번 유효 슈팅 1 기록한 경기로 남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방 먹었으니까 기어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올라가네? 쬐끔 올라갔나? 근데 한 방 더 먹은 뒤에는 진짜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부터가 사실 의아했는데 그 전에는 느슨하게 할 수도 있었죠. 두 방을 먹은 뒤에 반격다운 반격이 거의 아예 없었다. 예, 뭐 그냥 체계적으로 상대를 잘 무너뜨렸다도 없고 공격 자원이 좀 모험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니까 돌파를 했다도 없고 심지어는 이거 밀리니까 장신 한 2명 넣고 롱볼 띄우자 조차 없어요. 빌드업을 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야 한참 동안. 사실 우리가
뭐 8강 진출을 확정하고 했던 경기는 아니고 사실 레바논이 잡아주지 않았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똥줄 타는 상황이 그쵸. 되는 경기였는데도 뭔가 이제 국면 전환과 분위기 전환을 위한 그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느슨한 템포로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기어가 있는 변속 기어가 있는 자동차라는 거를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1단으로 갔다 이거죠 끝까지. 예, 이제 수동차도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오토차로 생각하면 엑셀을 안 밟고 그 기본 돌돌돌돌 주차장에서 하는 그 기본 돌돌돌돌로 끝까지 갔다 이거죠. 밟아야 되는데 엑셀이 어디 있더라 이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대회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일본과 더불어서 21세 이하 대표팀을 내놓은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예, LA 올림픽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대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친구를 일단 너 누구니? 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 우즈벡에 패배한 이유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것으로 걔네들 올림픽이라는 팀에서 23세 이하 선수들을 아예 프로팀처럼 하나 꾸려가지고 올림픽 팀. 예, 합숙을 시킨다더라. 그래가지고 조직력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팀은 올림픽에서 전체 엔트리 중에 물론 높은 비중이긴 하지만 전부 다라고 절대 할 수 없는 8명이 나왔어요. 네. 왜냐? 올림픽 팀의 주전 형들은 못 왔거든요. 21세 네. 이하 팀이라.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게 우즈벡이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올림픽 팀으로만 육성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23이고 21세 이하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이 아닌 다른 각자 소속팀에서 되게 많이 뛰어요. 풀타임도 많이 뛰고 출전 수 자체도 많고 한국 선수들보다 평균적으로 우즈벡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출전 경험은 많더라. 유망주를 팍팍 쓰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네, 흥미로운 분이 한 분. 네. 예. 요즘은 댓글을 달아줘야 되나? 아니죠. 저기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2026 시즌부터 K리그 1 같은 경우 22세 이하 제도를 사실상 쓰지 않기로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의 현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벌어졌어. 벌써 벌어진 것은 네. 벌써 벌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지금 보면은 요 최근 조별리그 3경기에서 주축으로 나왔던 선수들은 K리그 경기 출전 기록이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뭐 신민아가 대표적인 이현용 뭐 교체 들어온 선수들도 보면 꾸준히 어쨌든 뛰는 선수들인데 강성진도 후반기에는 거의 뛰었죠. 제 기억이 맞나? 네. 뭐 저의 어떤 추론으로는 우리가 뭔가 이번 대회에 대한 컨셉 자체를 어쨌든 조별리그 1, 2차전을 봤을 때는 고강도 압박 축구를 이민성 감독이 준비해 왔고 그것이 뭐 지난 그 6월 부임 이후에 대표팀 소집할 때마다 꾸준히 나왔던 현상이었고 뭐가 무섭다고 자꾸 뒤로 가지고 12월에 중순에 이제 천안에서 소집해서도 아마 어떤 그런 컨셉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수들이 더 나가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지금 본 대회에서 끌어올릴 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쌤 힘들어용. 왜냐면은 이게 과거 같으면은 이제 경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축적이 안 되거나 이게 시즌이 12월 초, 11월 말 이때까지 가지 않았던 시기에는 휴식을 좀 하고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한 일주일간 집중적인 체력 훈련을 해가지고 좀 사이클을 올려서 이제 대회로 간다 이런 게 수반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선수들이 이미 한 시즌을 풀로 돌았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들어와서 바로 또 준비하고 또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템포 조절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는 그런 초고강도 압박 축구 같은 게 우승을 노릴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산술적으로 6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3, 4일 간격으로 아시안게임은 더 짧은 간격으로 7경기를 치러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과연 이런 컨셉의 축구를 그 압축된 기간 동안에 한 2일 쉬고 경기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연장도 있다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 좀 지쳤고 오히려 그래서 이민성 감독도 2차전 끝나고 이거 좀 아니겠는데 해서 3차전에 좀 템포를 느슨하게 가져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단순한 비교도 된다가 아닌 네. 어떤 토너먼트를 생각한 템포, 그러니까 에너지의 조절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민성 감독에게는 좋은 경험의 약이 됐다고 하면은 이번 대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좋은 또 경험이 되겠지만 뭐 그러길 바라야죠. 바라야 되고 일단은 뭐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8강, 4강 결승 올라가길 바라야 되는데 과연 내일 열리는 호주와의 8강전부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사실 제가 호주 경기를 뭐 얼마나 봤겠습니까? 호주 U23을 일단 네 데이터가 있죠. 이민석 감독 부임 이후에 그렇게 경기를 많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채 1년도 안 됐으니까. 근데 호주는 2번 만났습니다. 한국을 불러서 만났죠. 제 기억이 맞으면. 그리고 1무 1패. 한국 입장에서 1무 1패이기 때문에 이민성을 잡는 그러니까 현 U23 대표팀을 잡는 3대장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 호주 하나 뭐더라? 사우디? 사우디 3대장인데 사우디가 사실은 한국을 상대로 2승했기 때문에 와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아니야 생각했는데 하지만 사우디는 베트남에게 걸려서 탈락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이 약한 거였다. 그런 결론이 났고요. 중국이랑 호주 중에 누구가 올라오냐 그 같은 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 호주가 만나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어쨌든 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뭐 이민성 감독의 대표팀이 또 그래도 11월에 열렸었던 중국에 열렸던 판다컵에서는 중국에게 0대2로 지면서 충격적인 출발을 했지만 그 뒤에 2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토너먼트 부분에 대한 힘이 호주전 그리고 그 이후에 4강 결승에서 발휘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 맞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도 애매하긴 해요. 저희가 여기서 막 비관적이고 냉철하게 막 얘기했는데 내일 호주를 떡 이겼어. 그리고 4강에서 일본과 요르단의 승자를 잡았어. 그러면 저랑 김정용 기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뭐 지난 전적 겨우 2경기 전적에서 뭐 1무 1패했다고 그게 엄청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는 반대로 한국의 또 다른 케이스로 보여주는데요. 이민성 감독 부임 전후해서 지난 2025년에 한국이 우즈벡은 또 잘 잡았어요. 판다컵에서도 잡았고 우즈벡 상대로 2승인가 했을 겁니다. 2025년에. 맞아요. 4연승 중이었어요. 23세 대표팀에서는. 근데 이번에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적은 큰 의미는 없다. 한국이 이기던 팀한테도 이번에 졌듯이 제가 지던 팀한테도 이번에 이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공은 둥그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민성호 이 23세 대표팀도 그렇고 각 연령별 대표팀이 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면은 17세 대표팀이나 20세 대표팀이 성과도 성과지만 뭔가 어떤 감독이 지향하는 바에 그 컨셉이나 색깔이 좀 뚜렷하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인다는데 작년에 20세 대표팀은 이제 세계 대회에 가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뻥축구만 하다 끝났고 그 전에 2번의 20세 대표팀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과 좀 달랐죠. 그나마 작년에 좀 연령별 대표팀 중에 괜찮았던 건 이제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17세 대표팀. 17세 대표팀이 이제 32강에서 영국이었나요? 32강에서 이제 탈락을 했지만은 탈락했죠. 그 4경기가 모두 17세 대표팀 괜찮았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연령별 대표팀에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A 대표팀이 현재고 연령별 대표팀은 미래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괜찮은 축구를 경험하고 세계 대회에서 자신감을 쌓으면서 올라와서 A 대표팀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한국에서 대표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목적인데 그게 지금 20세 대표팀, 23세 대표팀에서 뭔가 불안불안하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경기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저는 이 감독 탓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기사도 썼지만 K리그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소프트해요. 농구에서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좀 빡세게 경합을 안 하고 경합을 살살 하려는 경향이 솔직히 K리그뿐 아니고 대표팀에도 있고 요즘 한국 축구 전체반적으로 경향이 좀 그렇습니다. 예. 빡게임을 안 하고 좀 느슨하게 하면서 경기 운영으로 계속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리고 한두 선수의 개인 역량의 힘으로. 근데 그 한두 선수의 개인 역량이라는 게 K리그에서는 보통 외국인 선수예요. 그 예전에는 뭐 지금 K리그 대표적인 드리블러 누구 있어요? 뭐 있다가 없다가 한두 명씩 하지만 문선민, 예, 뭐 문선민도 이제 이승우, 92년생 뭐 전진우, 예, 전진우 마침내 외국 감독 와서 써먹었죠. 드리블 능력이 있는데 그거 못 쓰다가.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 정도 보면 진짜 최고 클래스 아니고 대표팀 못 가는 선수라도 K리그에서 일단 돌파하면 한 명은 뚫고 보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국내 선수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뭐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른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돌려서 축구하더라도 에이스 한 명은 일단 상대 풀백 한 명 뚫고 봐. 크로스를 한 경기에서 10번도 올릴 수는 있어. 뭐 이런 선수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뭐 강성진처럼 K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윙어조차 그런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성공시키는 스타일이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그냥 없어요. 그런 축구를 하면은 남는 거는 볼 점유율 도루밖에 없죠. 지금 한국처럼 하면. 네. 실제로 뭐 이민성 감독의 이 팀이 3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딱 하나 이긴 지표가 볼 점유율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과 똑같이 웅크리고 처음엔 천천히 했는데 우즈벡 선수들은 이렇게 돌파가 됐든 침투가 됐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그 주인 없이 떨어진 공에 대한 루즈볼 싸움, 그 50대 50의 경험이 됐든 되게 빡세게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좀 느슨하게 하다가 첫 실점을 그렇게 했잖아요. 몸싸움에서 밀려서 넘어지면서 했거든요. 파울 안 불리니까 바로 먹었어요. 지금 성민이 오호님께서 한국은 싸우고자 하는 축구고 일본은 풀어가는 축구인 듯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일본 축구도 요즘에는 완전히 컨셉이 바뀌었어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맡고 나서 그 일본 축구가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듀얼이에요. 듀얼이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는 대결. 1대1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 흔히 스포츠적인 표현으로 하면 경합이죠. 예. 그렇죠. 공격, 수비, 양자를 모두 의미하는 그 듀얼에서 승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일본 축구가 세계 축구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과제다라고 해서 트렌드를 정말 잘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일본 축구는 점점 1대1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하는 축구로 변해가고 있어요. 듀얼이 공격할 때는 돌파, 수비할 때는 1대1로 공 따내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거 그 사이에 있는 미드필더나 모든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루즈볼 경합 같은 거. 루즈볼이 떨어지면 몸싸움으로 따는 것도 포함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내가 먼저 줍는 것도 포함이에요.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그 축구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완전 추세입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듀얼이 그게 우리 축구의 강점이었죠. 과거에는. 요즘에는 계속 공을 주고받고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면서 2대2 플레이를 하냐 혹은 3자 플레이를 하냐 그것도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맞아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사실 2년 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천명한 MIK라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안에 이제 정확히 한국 축구가 가야 할 것에 대한 방향성의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 만들어졌지만 사실 큰 영향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연령별 대표팀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요. 둘째로 왜 영향이 없냐? 물론 적용 안 해서도 있지만 MIK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말을 전부 다 하면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그냥 겁니다. 세계 축구에 지금 좋은 표현들은 다 갖다 붙여서 그럴싸하게 이게 한국 축구예요. 한국 축구가 해야 되는 목표고 이게 한국 축구의 강점입니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구택 저 얘기 저런 거 있는데 저거는 뭐 저런 증언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다른 방향의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딱 하나만 더 들면 이건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잘 맞는 게 현재 이제 코치로 돌아간 김재성 해설위원 있잖아요. 선수 시절 말년에 팀 이름 뭐였지? 호주 팀에서 뛰면서 제주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와가지고 이겼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뉴캐슬 제치였나? 뭐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력상으로는 분명히 훨씬 아래였어요. 근데 뜻밖의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당시 선수 김재성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어떤 포인트를 공략했냐 물어봤더니 호주 선수들이 당연히 전반적인 능력이 한국 선수보다 낮죠. 근데 한국 선수들은 아무리 뛰어난 윙어라도 잡으면 상대 풀백을 향해서 닥돌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한국 풀백들도 상대가 닥돌 안 하는 상황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K리그 풀백들이. 근데 호주 선수들은 일단 잡으면 더 못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닥돌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만났을 때는 당황하니까 뚫린다는 거예요. 듀얼을 하는 축구와 안 하는 축구의 차이인 거죠.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그 경기는 호주 팀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경기는 바로 졌어요. 이제 제주 선수들이 데뷔를 하고 나오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 이케다 세이고 코치가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축구는 어쨌든 지금 세계 축구가 변해가는 트렌드에 가까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조금 더 세련된 축구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근데 요즘 한국 축구를 보면은 그 한국이 잘하던 축구를 점점 버리고 애매한 기술 축구를 하려고 한다. 부셔버려 왈왈왈. 네. 왜 한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검을 스스로 칼집에 넣어버렸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23세 대표팀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의 총체적인 부진을 놓고 너무 긴 담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복잡하긴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한국 축구의 미래 방향성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조금 과정이 어설프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라는 걸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용과 과정이라도 못 찾는 결과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지금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은 내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8강 그리고 4강에서 만나게 될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축구를 해서라도 좀 결과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선 두 번의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모두 우리가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본에게 패했고 2022년,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에게. 그게 이제 올림픽을 못 간 거죠. 예, 그렇게 이제 8강에서 끝났는데 뭔가 여기서 또 우리가 8강에서 멈춰버린다면은 진짜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 참신한 표현이네요. 이빨이 아닌 발톱까지 아무것도 없군요. 그렇죠. 발톱이 빠지면 뛰지도 못합니다. 나무도 못 그런 오르고. 부분을 물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8강전에서는 좀 그렇다고 제가 뭐 악다구니 그런 축구로 하라는 건 아니고 좀 좋은 모습들을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합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경합 강도를 높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뭐 무조건 경기 내내 막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는 차갑지만 몸은 빠르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는 게 요즘 축구라는 거고요. 참고로 일본과 요르단의 경기는 이제 연장 돌입했습니다. 우리 소준일 캐스터 우리랑 비슷하게 끝나겠구만. 야근이구만 야근. 끝나고 와 소준일. 끝나고 오세요. 네. 오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8강에서는 호주를 상대하게 되고 우리 작가님께서 4강전은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 상황만 봐서는 역시 요르단이 최근에 아시아 축구에서 계속 예상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또 이번 대회에서도 그러네요. 네,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23세 감독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제가 뭐 야전한테도 물어봤었지만 요르단이 우리는 북아프리카랑 중동을 일단 대륙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둘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최근에 피파에서 아랍컵? 그렇죠. 피파 아랍컵. 아랍컵을 통해서 원래 자기들끼리 하던 아랍 축구연맹 아랍컵이었는데 이제 피파 아랍컵으로 격상된 그런 대회도 있듯이 같은 아랍 문화권이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집트랑 시리아였나? 지금은 아프리카랑 아시아로 갈라지는 나라들이 하나일 뻔도 했어요. 그쪽도 영국 같은 열강들이 선그어서 국경선 정했잖아요. 아무튼 너무 돌아가는데 그래서
북아프리카가 축구를 잘하면 시간차를 두고 중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모로코잖아요. 그렇죠. 모로코 지도자들을 요르단이 수입해서 그렇죠. 모로코의 빡센 정신력을 요르단이 좀 배우는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A 대표팀이 잘했거든요. 연령별도 그게 묻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정신적인 문제 되게 크거든요. 최근에 중동이 보면 이제 모로코, 튀니지 이런 쪽의 지도자들을 많이 또 클럽 축구에도 데리고 오고 있죠. 같은 아랍권이고 종교, 언어 여러모로 같기 때문에 금방 녹아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대진 외에도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조 1위를 차지하면 3전 전승으로.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축구.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1대1 수비에서 1대1 수비와 조직적인 수비 모두 굉장히 잘 버티면서 세트피스 그리고 카운터를 이용한 확실한 득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축구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고 지금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8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뭐 베트남도 지금 뭐 이미 과거에 박항서 감독 시절에 결승까지 진출한 적이 있지만은 이번 대회에서 또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자신감도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호주하고 이제 같은 조에 속했는데 2위를 차지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하고 맞대결을 펼치는데 중국이 이번 축구에 굉장히 빡센 수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21세 이하 팀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중국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요르단과 일본의 경기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죠,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0시 30분에 펼쳐지는 한국과 호주의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멀었지만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았죠. 만약에 이제 한국이 이거 이기고 올라가면 뭐 일본 요르단 승자보다 하루 덜 쉬는 건 좀 불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자초한 결과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조 1위를 했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평탄한 그런 대진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자초한 얘기기 때문에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이 아니라 일요일 0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 보자면 감독 선임의 중요성 그리고 축구 방향성의 중요성을 제가 떨어진 팀 보면서 느꼈는데 어디요? 시리아가 거의 올라올 뻔했거든요. 네. 시리아가 한국이랑 똑같이 1승 1무 1패 했는데 그냥 운 차이로 한국은 이제 한국은 올라가고 시리아 못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리아가 그 자국 레전드인데 감독이 초짜고 대회 3개월 전에 선임한 완전 신인 감독한테 맡겼어요. 네. 알 후세인 그쪽 흔한 이름이죠. 축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본의 아니게 일적으로 시리아를 경기를 2경기를 프로 다 봤는데 한마디로 이정효 감독 같이 축구를 준비해 왔어요. 요즘 유행하는 뭐 325 빌드업 이런 걸 다 했어요. 시리아 이정효를 발굴하셨군요. 제가 발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리아 전력으로 1승 1무 1패를 한 거예요. 예, 진짜 축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입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감독이 훈련법만 멀쩡히 있고 방향성이 충분히 있으면 시간이 어쩌고 다 핑계다. 그거는 100%죠. 저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국내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자로 취급을 합니다. 감독에게 2년의 시간은 주어줘야 된다. 아니 매일 훈련하는데 그 2년 동안 그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예.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단. 자기하고 맞는 팀워크가 맞는 이제 스태프들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가서 어떤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자기 축구를 새로운 팀에 입히려고 하는 그런 방향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정효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달이면은 바꿔야 된다. 동계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그거를 바꿔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 못하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동계를 했으면 그거는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김정용 기자의 얘기대로 이제는 좀 통용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없이